자, 그러면 교재 106쪽에 현금 수지의 측정으로 가도록 할게요. 현금 수지 측정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지만 매각 현금 흐름도 참고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자, 지금부터입니다.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이렇게 해서 10단계를 좀 기억하시고, 매각은 매매 순미, 세자세 이렇게 구분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만 꽂아보라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을 구분하시는 거, 부채 서비스에게 동의어를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서 영업소득세 계산은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세대원 더하고 감 빼고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기도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 한번 해볼게요. 자, 부채 서비스액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어 뭐라 그래요? 원리금 상환액, 또 월부금, 또 저당 지불액, 또 원금 플러스 이자.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어는 일단 원금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라는 표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를 원리금 상환액,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월부금, 저당 지불액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영업 경비에는요,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 각종 수수료, 수도료,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것들은 경비이지만, 공부감소자 해서 자본적 지출, 공실 및 불량부채, 소득세, 법인세, 감가상각비, 개인 업무비 이런 것들은 경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닌 것은 우리 뭐 공부감소 계좌, 공부감소 계좌 말 붙여볼까요? 네.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개인 업무비,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은 경비가 아니다. 경비인 것과 경비 아닌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이에요. 일단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DCF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순례지. 어림세법은 승수. 비율분석법은 대부, 부채, 총령. 그래서 일단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어림셈법,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은 비율분석법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그러면 순례지 현가.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그냥 회수기간법 그러면 시간가치 고려 못해요. 단순회수기간법 안 돼요. 현가회수기간법 해야 되고요. 수년가법 중에 연평균 수년가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순, 내, 지에 현가 하신 다음, 혹시 수년값에다가 연평균 붙여도 시간가치 고려하는 것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례지현가 또는 연평균 수년가법까지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투자론 지금 공부하시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 헷갈리거나 힘드신 분들은요, 지금 108쪽, 109쪽, 110쪽, 111쪽 이렇게 4쪽이 있거든요. 4쪽에 이론 정리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108쪽과 109쪽과 110쪽, 111쪽의 이론 정리만 잘하셔도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파트의 이론은 다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꼼꼼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도 현가예요. 지출도 현가고요. 여기서 빼는 게 있고요. 갖게 만드는 게 있고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추를 빼갔나 하기로 했죠. 빼갔나. 입에서 추를 빼는 방법은 무슨 법? 수년가법. 입과 추를 갖게 만드는 방법. 내부수익률법. 입에서 추를 나누는 방법.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근데 내부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수입의 현가와 주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갖게 만드는 할인율 하셔도 되고,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내부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입과 추를 갖게, 수년가를 뭘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뭘로? 1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성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에 입이 있고
밑에 출이 있는데 나눈 값으로 얘기할 때는 순서대로 뭐에서 뭐를 나눈 값? 입에서 출을 나눈 값 이렇게 하셔야 되고 대안이라고 할 때는 밑에 걸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뭐에 대한? 출에 대한 입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을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출을 입으로 나눈다 그러면 틀리고요. 입에 대한 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걸로 얘기해 주세요. 뭐를 뭐로 나눈 값? 입을 출로 나눈 값. 대안. 출에 대한 입. 이렇게. 여기 수익성 지수만 이런 게 아니고 저 뒤에 가시면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공부한단 말이야. 부채 비율은 공식이 지분분의 부채예요. 아니면 자본분의 부채라고 해도 됩니다. 요것도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나와요. 나눈 값으로 얘기할 때는 뭐를 뭐로 나눈 값?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대안으로 얘기할 때는 지분에 대한 부채. 그래서 수익성 지수하고 부채 비율은요. 나눈 값 한번 연습하시고 대안 한번 연습하시고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뭐보다 클 때 투자입니까?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죠? 0보다 클 때 투자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가 옆에 0이 있는 구조하고 수익성 지수 옆에 1이 있는 구조는요. 두 번 써먹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어떨 때 투자합니까? 할 때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이것도 한번 써먹고 그다음에 아까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개 있다 그랬잖아. 내부 수익률은 입과 출을 어떻게 같게 해? 수년가를 0으로 그때도 써먹어요. 수익성 지수를 1로 그 수년가 옆에 1이 있다거나 수익성 지수 옆에 0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간주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예요. 비교는 둘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고려해요. 근데 수년가법에서 할인율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이 다릅니다. 수년가법에서는 뭘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내부 수익률법은 뭐로 할인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을 할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재투자율. 진짜 많이 나와요, 최근에. 수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씁니다. 그래서 정리, 이제는 많이 하셨지만 대답 한번 해봅시다. 수년가법은요, 뭐보다 클 때 투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이건 되셨어요?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뭐를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쓴다.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쓴다? 내부 수익률을 쓴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보다 클 때 투자합니까? 하는 거랑 할인율, 재투자율로 뭐를 씁니까? 하는 거,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곧 시험장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 0보다 클 때 투자.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 이거 됐나요? 이번에는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사용하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 게 수년가법은 전부 다 되는 쪽이에요. 되는 쪽. 내부 수익률법은 전부 다 안 되는 쪽입니다. 안 되는 쪽. 수년가법은 부를 극대화할 수 있나요? 합하는 거 돼요? 투자 판단이 돼요? 네, 언제나 돼요. 내부 수익률법은 부의 극대화도 안 되고 합하는 것도 안 되고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와버리면 투자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3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수년가는 입에서 출을 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수년가는 할인할 때 뭘로 할인해야 돼? 요구 수익률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수년가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수년가법에서는 방금 할인율로 뭘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할인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내라도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면 수년가가 달라집니다. 이유는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뭘 쓰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쓰기 때문에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년가 전체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산. 이 가산이 시험에 뜨면 합한다는 거거든요. 수년가법은 합하는 게 돼야 안 돼요? 돼요. 무슨 법은요?
내부수익률법은 가산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복수의 내부수익률 이런 말이 뜨면 투자 판단이 불가능하다 해야 돼요? 아니면 내부수익률이 큰 거 써야 된다 해야 돼요? 투자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복수는 불가능 이렇게. 복수가 뜨면 뭐? 불가능 이렇게. 복수가 뜨면 투자 판단 불가능 이렇게 연결해야지 내부수익률 큰 쪽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는 순현가법이 더 합리적인데 물어봐야 되겠다. 순현가법에서는 무슨 율로? 재투자율로 뭘 쓴다 그랬죠? 요구수익률을 쓰는데 이 요구수익률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일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순현가와 내부수익률의 결과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순현가가 0인 경우는 내부수익률은 요구수익률과 똑같아지고요.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다. 단일 투자일 때 순현가 0보다 크면 내부는 요거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요. 단일 투자일 때는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내부는 요거보다 작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아요. 단일 투자일 때 순현가가 0이면 내부와 요구는 같아지고요.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결과치가 동일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 투자일 때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때는 무슨 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랬죠? 순현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 예.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순현가법에 의한 결과치와 수익성 지수 부분 동안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법이 더 합리적이다? 순현가법이 더 선호된다. 결과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는 순현가법이 더 선호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단일 투자일 때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내부는 요거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집니다. 무조건. 단일 투자일 때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내부는 요거보다 작고 지수는 1보다 작습니다. 아까 했던 거. 단일 투자일 때 순현가가 0이면 내부의 요구는 똑같고 지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단일 투자일 때 순현가가 0이에요? 그러면 내부는 요구가 같아지고 지수는 1이 됩니다. 방금 했던 거 비교. 투자 결정은 순현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고. 할인율이나 재투자율은 순현가는 할인율이 뭐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참고로 수익성 지수도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투자합니까를 물었을 때와 할인율 재투자율이 뭡니까 물었을 때 답이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투자합니까? 순현가 0보다 클 때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쓰고 요구 수익률을 쓰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쓴다.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제가 공식 하나 없애드릴게요. 공식 하나 없애드리고 지금부터 공식 암기합니다.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이 4개 있고요. 수익률법이 3개 있어요. 승수법부터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세전승수는 세전분의 지분투자액, 세후승수는 지분투자액입니다. 종합자본환원율은요? 총분의 순, 지분배당률은요? 지분분의 세전, 세후수익률은요? 물론 밑에 가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의어를 직접 지금 한번 써볼게요. 순소득 승수의 동의어는요, 자본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자본회수 기간. 요 순소득 승수 자본회수 기간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자본환원율이 있고요, 지분배당률이 있고요, 세후수익률이 있는데 종합자본환원율을 총투자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투자수익률이 있으면 지분투자 수익률도 있겠죠? 지분투자 수익률은요, 밑에 거예요. 제일 밑에 거. 지분투자 수익률은 세후수익률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분배당률은 뭐냐면 지분환원율이라 그래요. 참 안타깝게도 작년 시험에서는요, 지분환원율, 지분배당률 공식 실컷 외워놨는데 시험에서 배당률을 안 물었어요. 지분환원율을 물었어요. 그래서 총투자 수익률은 종합이고요, 지분환원율이 배당이고요, 지분투자 수익률이 세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공식 다 외워놓고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동의어 4개만.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 수익률, 지분배당률은 지분환원율,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 수익률. 차라리 공부하실 때 총 투자 수익률은 종합이고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건너뛴다 하더라도요.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제일 밑에 있는 2번입니다. 순소득 승수. 요 놈 뭐라 부르는데? 자본의 수 기간이라 부르는데 요 값이 말수록 작을수록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다. 순자 작을수록 좋다. 순자 작을수록 좋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승수법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승수법은 화살 표시 아래로를 지향합니다. 그럼 대답 한번 해보자. 승수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일단 작을수록 좋다. 화살 표시 아래로라니까. 그리고 혹시 이렇게 두 개씩 비교했을 때 누가 커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1번, 2번 비교했을 때와 3번, 4번 비교했을 때 누가 커요? 그러면 항상 밑에 게 커요. 그럼 큰 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 총소득 승수보다는 무슨 승수가 크고? 순소득 승수가 크고 세전 승수보다는 제일 밑에 있는 세후 승수가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역수관계 한번 얘기해 보죠. 다 따라해 보세요. 총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세후. 역수관계까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소득 승수는 총자산 회전율과 순소득 승수는 종합자본 환원율과 세전 승수는 지분 배당률과 세후 승수는 세후 수익률과 각각 역수관계다. 그래서 앞에 거 4개를 좀 더 추가하면요. 우리 앞에서 왜 일시불의 내각일수 있었고 연금의 내각일수 있었고 연금의 현각일수 있었잖아요. 그죠? 역수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일내하고 일현 역수인가요? 예. 연내하고 누구요? 감기 역수였고요. 연연하고 누구야? 저상 역수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우리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역수 7개가 다 완성됩니다. 일내 일연, 연내 감기, 연연 저상, 총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세후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크기 비교는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오른 한 장 넘겨서 4번. 한 장 넘겨서 4번에 가시니까 크기 비교입니다. 총승수보다는 밑에 있는 무슨 승수가? 순승수가 더 크고요. 세전승수보다는 밑에 있는 세후승수가 크다. 이게 지금은 금방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하잖아. 그지? 그럴 때는 화살 표시 아래로 위에 있는 총승수보다는 밑에 있는 순승수가 더 크고 세전승수보다는 바로 밑에 있는 세후승수가 더 크다. 이렇게 승수는 밑에 게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이번에는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입니다. 자, 일단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요. 분자에 부채를 박아 놓으세요. 어디다가? 분자에 부채를 박아 놓으시고 똑같이 부채입니다. 근데 전체 부동산의 값어치 중에서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비율. 내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이 됩니다. 부채비율은 제가 아까 나눈 값하고 대한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뭐를 뭐로 나눈 값?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에요. 무엇에 대한 무엇? 지분에 대한 부채. 대부비율이 20이면 부채비율은 25%고요. 50이면 100%고요. 60이면 150%고 80이면 400%인데 저랑 2개만 기억합시다. 요거랑 요거. 4개 다 기억하면 더 좋고. 대부비율이 50이면 부채비율은 50분의 50이기 때문에 몇 프로? 100%. 대부비율이 80이면 부채비율은 20분의 80이기 때문에 몇 프로? 400%.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이런 놈들은 전부 다 무슨 비율의 동의어들? 대부비율의 동의어들입니다. 대부비율은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그러기도 하고 부채비율은 동의어가 없어요. 때려주기도 부채비율입니다.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빨리 기억하시는 방법은 붙박이로 위에다가 뭐를 박아놓고 부채를 박아놓고 분모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전체 부동산의 값어치 중에서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비율이고 내 지분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부채비율. 둘 다 분자가 부채라는 걸 모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한 번만 더 합시다. 뭐 이게 자꾸 나오는 거긴 한데 부채비율은 자, 잘 듣고 대답하세요. 뭐를 뭐로 나눈 값입니까? 그러면 뭐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하셔도 되고 대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채를 자본, 지분으로 나눈 값,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 이 공식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한번 가보죠. 부채 감당률은 뭐 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합소득이고요. 얘가 1보다 크다. 좋아 안 좋아? 좋아. 순영합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고 1보다 작으면 순영합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마다 부족하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기억을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부채 감당률이요. 나중에 상가,
상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이 부채 감독률 한번 등장하는데, 자, 따라하세요. 순부죠. 자, 상가에서는 부채를 한 방에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가에서는 무슨 소득을? 순영업 소득을 뭘로 나눠주고? 부채 감당률로 나눠주고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부채가 한 방에 구해집니다. 요 금액과 LTV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숫자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상가는 순부죠? 이렇게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상가는 뭐 나누기 뭐 하면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한 방에 부채가 구해지고, 이 환원이율이라고 대입 나오거든요. 환원이율은 나누기가 아니고 곱하기인데 저부대를 곱하면 됩니다. 환원이율 뭐 곱한다고요? 저부대. 혹시 저가 뭘까요? 저당상수예요. 부가 뭘까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대가 뭘까요? 대부비율. 그럼 이 가운데 여기도 부채 감당률이고 여기도 부채 감당률이겠죠? 그럼 환원율은 뭐를 곱하면 되는데,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을 곱하면 되는데, 시험에서 저당상수 줄까 안 줄까? 줘요. 0.177 이렇게 줘요. 대부비율 줄까 안 줄까? 줘요. 60% 이렇게 줘요. 근데 시험에서 뭘 안 주면 부채 감당률을 안 줘요. 그럼 부채 감당률 대신에 뭘 주냐면 부채 서비스가 얼마, 순영업소득 얼마 이렇게 줘요. 그럼 뭐 분의 뭐 해버리면,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 소득 해버리면 부채 감당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 개 곱해서 환원이율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은, 부채 감당률은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3번 나옵니다. 먼저 비율분석법에 부채 감당률이 나옵니다. 공식이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 소득으로서 1보다 커야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잔액이 있다. 맞아요? 상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는 뭐를 나눠준다고요? 순부저. 환원이율을 마지막으로 구할 때는 뭐를 곱해준다고요? 저부대. 이렇게 해서 순부저, 저부대까지 아울러 기하시면 부채 감당률이 완성이 됩니다. 자, 채무불이익률은요, 밑에 유효총소득이 들어갑니다. 뭐 분해? 유효총소득 분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대부분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은 어디서 나와야 되고, 부채 감당률에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때 나와야 되고, 채무불이익률에서는 무슨 총소득이?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때 채무불이익률에서는 유효총소득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나머지 내용들은 됐는데 오른쪽에 회수기간법 한번 가볼게요. 자, 회수기간법은 무슨 회수기간법과 무슨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단순회수기간법과 현가회수기간법이 있는데, 단순회수기간법 시간같이 고려 불고려? 불고려. 무슨 회수기간법 해야? 현가회수기간법 해야지 시간같이 고려됩니다. 회수기간법은 투자회수기간이 목표회수기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누가? 투자안이 목표보다 작아야 돼. 심량에 딱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플랜 B도 준비해서 가세요. 목표에다가 5년 쓰면 안 틀려요. 목표 몇 년? 5년.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을 몇 년 만에 회수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야? 5년 만에 회수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지. 7년 걸리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3년 걸리는 건? 그렇게 실제로 숫자를 써보시면 안 틀립니다. 목표에다가 5년 써보시면 7년 걸리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목표 5년 잡았을 때 3년 잡아야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투자안이 커야 돼, 목표가 커야 돼? 목표가 커야 돼. 투자는 목표보다 작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1년은 몇 개월이죠? 12개월을 2로 나누면 6개월, 12개월을 3으로 나누면 4개월, 12개월을 4로 나누면, 그럼 어떨 때 2로 나누고 어떨 때 3으로 나누고 어떨 때 4로 나누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총 얼마 회수해야 돼요? 1억입니다. 자, 갑니다. 얼마 회수됐어요? 잠깐만, 3년 하고. 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7천이잖아, 그지? 3천만 더 회수하면 되잖아, 그지? 6천에서 3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의 1이다, 그지? 이때 2로 나눠. 그럼 3년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 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시작. 일단 4년 해놓고,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지, 그치? 근데 3천이니까, 이때는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니까 3분의 1이 필요하다, 그치? 3분의 1은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치? 몇 개월? 4개월. 해놓고 이제 대답하세요. 얘는 3년 6개월 됐어요? 4년 4개월 됐냐고요? 근데 목표가 몇 년? 4년입니다. 근데 3년 6개월 좋아, 안 좋아? 투자 채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가 몇 년인데? 4년인데 4년 4개월 걸려버렸지? 더 걸렸지? 투자 뭐요?
기각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회수기간만 구하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래서 투자를 채택할 거야 투자를 기각할 거야까지도 물어줄 거니까요. 두 개 다 연습하셔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사실은 뭐 계산 문제 축에도 못 끼는 그런 문제예요. 저랑은 문제 10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 10개. 지금부터 투자론 10문제. 자신 있습니다. 투자론 10문제 요거 다 풀고 완벽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부동산 투자론 계산 문제 한두 개 틀릴 수는 있어. 시간 관계상. 한두 개씩 틀려도 괜찮아요. 투자론에서는 계산 문제. 대신에 투자론 이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요 10문제만 완벽하게 정리하셔도. 아시겠죠? 가자. 갑시다. 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은 무엇 플러스 무엇이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둘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이 뭐고요? 무위험률이고 위험에 대한 비용이 위험 할증률이니까요. 맞아요? 제외한 그래야 돼요. 포함한 그래야 돼요. 둘 다 포함. 근데 제가 문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무위험률 같은 경우는 국채나 정기금 같은 거 이자율이잖아요. 그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맞죠? 얘는 시간, 얘는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 무위험률 때문일까요? 위험 할증률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정리되신 분들은 바로 5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은 무위험률이라고 해야 돼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야 돼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며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위험률이 아니라 누구다?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의 이름은 누구? 위험 할증률.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동일한 위험에서도 달라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위험 할증률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1번, 5번 둘 다 틀렸습니다. 2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내수를 늘렸을 때는 무슨 위험이 제거된다? 비체계적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오래 시면 또 나온다니까. 포트폴리오 짰을 때 줄어드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이면 하나도 안 줄어요? 4번, 누구랑? 위험이랑. 누구? 수익.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두 글자로. 두 글자 몰라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 두 글자로. 비례. 또 두 글자. 상수, 상세. 한 글자로. 부호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로 상당히 유명한 투자의 첫 번째 이론책이 있거든요.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높은 위험에는 높은 수익이 따릅니까?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냐고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거 알고 투자합니까? 이유는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방금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뭐 시켜버리기 때문에 상세.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데 상쇄시키려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로. 부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오케이? 이번에는 상관계수 해도 되고 상관관계 해도 됩니다. 상관관계 마이너스 1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모든 위험을 0까지 줄일 수는 없어요.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위험을 0까지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시간하고 위험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시간에 대한 걸 뭐라 그러고?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걸 위험 할증률. 이 중에서 위험에 대한 대가가 뭐라 그랬고? 위험 할증률. 투자자마다 동일한 위험에서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위험 할증률 때문이다. 오케이? 두 번째.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고? 비체계적이면 0까지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모든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체계적이면 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모든 위험은 아니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이려고 그러면 상관계수가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가지 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5가지 비례. 공급 법칙이 비례거든요.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가격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공급 법칙. 여러분 레일리 아세요? 레일리. 뭐 주장했죠? 소매 인력. 인력하고 도시 크기는 맞죠? 비례. 도시 크기와 인력은 비례합니다. 거래 저고가는
반비례하고요. 그 도시 크기와 인력은 비례.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두 글자로 상쇄관계라고 하거든요. 내가 상쇄를 시키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비례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한글로 받아주세요. 밸류가 뭐죠? 어려운 영어 아니었어요. 프라이스가 뭐죠? 가치와 가격은 대표적인 비례관계예요. 가치와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순영합소득 나누기 한원이율이거든요. 분모에 있는 한원이율과 수익가액은 반비례지만 순영합소득과 가격은 비례관계예요. 누구와 비례? 순영합소득, 가격 비례. 가격과 공급량 비례 맞습니까? 가격과 공급량 비례 맞냐고? 인력하고 도시 크기 비례 맞아요? 위험과 수익 비례 맞아요? 가치와 가격 비례 맞아요? 그 다음에 순영합소득과 가격 비례 맞죠? 이번에는 반비례입니다. 안 쓰셔도 돼요. 진짜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싸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입니다.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예요? 인력하고 거리의 제곱, 인력과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입니다. 지대하고 수송비는? 한번 해볼까? 도심은 수송비가 적게, 지대는 많이, 외곽은 수송비 많이, 지대는 적게. 그리고 가격하고 히읗으로 시작되는 두 개예요. 가격하고 뭐로 시작되는 두 개? 히읗. 가격하고 화폐 가치가 반비례해요. 가격하고 뭐? 화폐 가치. 히읗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격하고 환원이율. 가격하고 환원이율이 반비례입니다. 히읗 두 개. 가격하고 화폐 가치, 가격하고 환원이율. 반비례 5종. 가격과 수요량. 그리고 수요량. 인력하고 거리, 제곱. 거리 제곱. 지대하고 수송비. 가격하고 히읗, 화폐 가치. 가격하고 히읗, 환원이율. 뭐가 끌릴지 몰라요. 비례, 반비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답은 몇 번? 답은 모르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위험과 수익은 비례, 상세, 정, 플러스 관계입니다. 오케이? 2번으로 갑니다. 2번. 답을 모르겠죠? 2번으로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중요합니다. 상관계수요. 상관계수는 뭐인 경우와 뭐인 경우 있다.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1일 때 효과 없어요. 1보다 작을 때 효과 있어요.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작아요.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커요.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최대. 근데 이때도 무슨 이원만? 비체계적 이원만 제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상관계수 플러스 1 일단 효과 없어요. 없어요. 플러스 1 때는 효과가 없어요. 상관계수 0.5. 0.5는 뭐지? 플러스예요. 효과 있는데 작아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0.7 효과 있고 이쪽 커요.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최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 맨날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상관계수가 0일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가 된다. OX, X.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1일 때 효과 없고 1보다 작을 때 효과 있고 효과 작고 크고 최대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작고 크고 최대. 아시겠어요? 네. 갑니다. 상관계수가 1일 때 효과 없어요. 맞아요? 1보다 작을 때 효과 있어요. 1번, 2번은 바뀐 거야. 1일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3번.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 플러스 값을 갖고 효과가 작아진다. 여러분들 제가 동그라미 3개 쳤지? 이 중에서 한 개만 고치고 싶은데? 동그라미 3개 쳤잖아. 한 개만 고치고 싶어. 유사한 하시면 됩니다. 유사한. 서로 무슨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효과가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 지금 동그라미 3개 쳤지? 2개를 바꾸고 싶어요. 2개를. 시작. 그렇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무슨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 그래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겠네. 유사한 방향이면 플러스 효가 작아지고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 효가 커진다. 아시겠습니까? 상관계수 시험에 안 나온 경우 있다 없다? 상관계수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상관계수가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상관계수 시험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절단 나요.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상관계수 모르고 시험에 들어가면 절단 나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방금 유사한 방향이 좋댔어요? 다른 방향이 좋댔어요? 부동산은 수익 구조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일단 첫 번째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수익 구조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서울 지방 수익 구조 달라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유형별로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 다양한 포트폴리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구성할 수 있다. 옳은 걸 찾아야 되고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5번입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한대요.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이야, 좀 보수적이야? 보수. 자, 잘 봐. 여러분들 혹시 요런 그림 알아요? 여기 얘가 뭐예요? 보수. 얘가 뭐예요? 공격.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보세요. 공격적인 애들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떤지를 좀 보고요. 보수적인 애들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공격적인 애들은 기울기가 뭐고? 보수적인 애들이 기울기가 빠르죠? 위험 회피도가 크면 보수적이잖아요.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급해진다? 급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싹 지울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1번. 자, 1번부터 5번까지 맞는 건 맞는 채로 읽고 틀린 걸 맞는 것으로 바꿔서 읽을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1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3번. 두 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 플러스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4번.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동산 상품을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5번. 투자자가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대 개수가 살아요. 몇 대?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에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 무슨 개수?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LQ. 이거는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허프가 무슨 모형 주장했죠? 확률 모형 주장했어요? 확률을 결정하는 게 4개 있거든요. 4개. 몇 개? 4개. 일단 첫 번째 3개는 수거면이에요. 뭐라고요? 수거면. 점포. 수. 준포하에. 거리. 그 다음에 점포. 면적. 수거면에. 아, 정말 유명한 개수가 있는데. 공간 해도 되고, 거리 해도 돼요. 맞죠? 공간,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마찰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개수? 맞아요. 네, 2개만 물어볼게요.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백화점에서 파는 전문품이야. 공간 마찰 개수, 거리 마찰 개수 값은 크다 작다? 한 번 더 틀리면 안 돼요.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우리 집 근처에서 파는 일상용품이에요. 공간 마찰 개수가 뭐다? 크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뭐랑 뭐 있어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개수가 있습니다. 무슨 개수요? 공식이 어떻게 되지? 못했어요.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예요. 그럼 얘는 뭐 고려한 무엇의 크기냐면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예요. 변이 개수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학자들에 따라서는 변동 개수 그러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번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효과를 나타내는 이 유명한 개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개수죠? 상관계수는 2등분하면 어떤 경우예요?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4등분하면요? 1인 경우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유명한 개수 이름이 뭐라고요? 상관계수가 됩니다. 오케이? 또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 무슨 공식을 쓰는데 저당 유명합니다. 원리금 균등 대출받고 상환해 나갈 때는 저당 상수를 써요. 근데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죠?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옛날 부동산학에서는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대 개수가 있으니 이 개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LQ가 뭐예요? 입지 개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개수는요, 마찰 개수. 위험이요, 변이 개수. 포트폴리오 효과요, 상관 개수.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 감채 기금 개수. 이거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순서를 외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절 보세요. 포트폴리오 효과? 상관계수가 나와야지 아는 거예요. 그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위험의 크기?
변이계수.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 감채기금계수. 허프 확률. 마찰계수, LQ, 입지계수까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일단은 상관계수, 마찰계수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변이계수, 감채기금계수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입지계수는 원래는 엄청 중요한데 작년 시험에 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개수를 어떻게 5개 외워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오늘 화끈하게 입지 개수는 빼드릴 테니까 4개 개수라도 외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4개라도 외워. 이렇게 팔면 남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미치고 장사하는 거야. 이게 좋아. 이거 하지 마. 대신에 요거 4개라도 하시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남아. 3번으로 갑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잔상 더하면 1 나와요? 0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로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연현의 역수가 누구죠? 저상입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7개 역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 일례, 일현,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총, 순, 총합, 세전, 배당. 이상소리 하지 말고, 새우가 각각 역수입니다. 그리고, 대출 받고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저당 상수 쓰는 것은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무슨 관계죠? 역수관계죠. 맞아요? 곱 뺐을 때 뭐가 된다? 1이 돼. 예, 맞습니다. 답은 얼마? 4번. 역수는 곱 뺐을 때 1 나옵니다. 5번 물어봐야 되겠다. 5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매년 5%씩이 중요합니까? 5억이 중요합니다. 몇 년 후? 5년 후. 그럼 얘는 연금의 내가계수입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맞나요? 우리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옳은 거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4번 문제 갑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관련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 왜 냈는지 알죠? 이 문제는요, 답이 2번인데 2번이 제일 안 중요해요. 일단 연현의 역수가 뭐예요? 저상이잖아요. 맞아요? 연현의 역수가 뭐라고요? 저상. 둘을 곱했을 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역수를 곱하면 1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번, 3번 외워주셔야 되고요. 4번, 5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 연현에다가 뭘 곱하면? 일례를 곱하면 뭐가 바뀌지? 내가 현가가 바뀌어. 그럼 이 연금이 뭐가 되지? 내가계수가 된다. 기억나시죠?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역수가 아닌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여기 일시불로 바뀐다 그랬죠? 여기가 무엇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게 현가계수로 바뀐다 그랬죠? 이 연금이 뭐가 되고? 현가계수가 되고,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저당상수, 얘 역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일시불로 바뀐다 그랬죠? 뭐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래서 적어도 우리 1번, 3번, 4번, 5번 요거 두 가지 곱했을 때 뭐 나오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시면 부동산학계로는 70점 넘습니다. 아시겠죠? 70점 넘는 사람들이 요거 시험장 갈 때 데려가십니다. 70점 미만자들이 시험장 갈 때 요거 버리고 가십니다. 70점 넘고 싶어요? 데려가세요. 민법이 80점 나오기 때문에 개론 굳이 70점 넘을 필요 없는 분들은요, 버리셔도 돼요. 에? 5번 갑니다. 5번. 현금 수지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곱해서 구하는 총소득은요, 유효 총소득이 아니라 가능 총소득이에요. 뭐라고요? 가능 총소득.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구해지는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고요. 이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야 구해지는 총소득이 유효 총소득입니다. 맞죠? 전액 자기 자본 노출한다. 자, 원래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게 세전이잖아. 그지? 근데 전액 자기 자본 노출하면 부채 서비스가 없겠죠. 그때는요, 누구랑? 순과 세전이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지분 복귀 계산할 때, 잘 봐세요. 지분 복귀 계산할 때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 가격이 나오나? 여기서 미상한 저당 자금을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나? 여기서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분 복귀 계산할 때는 자 따라해 보세요. 매도 경비, 미상한 저당 자금, 자본이득세.
그래서 지분복귀 구할 때는 매도경비를 알아야 되고요. 자본이득세를 알아야 되지만 저당지불액은 몰라도 돼요. 저당지불액은 부채 서비스액에 동의어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시작. 미상환 저당잔금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5번을 먼저 볼게요. 세전현금 흐름에서 세후현금 흐름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재산세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영업소득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세? 영업소득세.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500이야. 요게 200이야. 요게 300이야. 천천히 대답하세요. 500 빼기 200. 300. 500 빼기 300. 한 번 더. 500 빼기 300. 혹시 뭐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를 빼면 가운데 있는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면? 세전현금 흐름을 빼면 가운데 있는 뭐를 구할 수 있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답 4번입니다. 다시 뭐에서 뭘 빼면?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오지만 순에서 뭘 빼면? 세전을 빼면 가운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가 있다. 좀 어려운 지문이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6번으로 갑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어치우고 정답만 좀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이게 나올 차례라서 그래요. 여기 뭐죠? 시험에 딱 뜨면 위에다가 입 쓰고 밑에다가 줄 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눈으로 물었는지 대안으로 물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눈. 그럼 뭐를 뭐로 나눈가? 그래서 추를 여기 입으로 나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입을 추로 나눈가 해야지 추를 입으로 나눈가 하시면 안 됩니다. 추를 먼저 쓰고 싶으면 대안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출에 대한 입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지분분의 부채거든요. 지분분의 부채.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지분에 대한 부채 한 번 더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7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7번 문제도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정답 위주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단일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 투자를 우리는 배타적인 투자이라고 하거든요.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순영가법 썼을 때와 수익성 지수법 썼을 때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무슨 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순영가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8번 문제는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 보시고. 종합자본환원율은 뭐 분의 순? 총분의 순. 지분배당률은 지분분의 뭐? 세전. 순승수는 뭐 분의 총? 순분의 총. 세전분의 지분은 세전승수라 그래요. 무슨 승수? 세전승수. 세전승수가 뭐 분의 뭐? 세전분의 지분. 그런데 기역하고 니은하고 역수관계고요. 디귿하고 리얼하고 역수관계입니다. 순승수하고 누구하고요? 종합자본환원율하고 세전승수하고 누가? 지분배당률은 각각 역수관계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써놓으시면 안 틀립니다. 안 써놓으시면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누가 들어가야 돼? 총투자에. 2번에 누가 들어가야 돼? 총투자에. 맞지? 3번에 뭐? 순영업소득. 4번에는 세전현금수지. 5번 이름은 세전현금수지 승수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여기는 순분의 총에서 2번에는 지분투자액이 아니라 총투자액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식만 알면 안 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이제 너무 유명합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부채 감당률 요 놈은 1보다 뭐 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클수록 좋다. 부채 감당률 1보다 뭐 해야지 순영업소득이 상한하고도 잔액이 있냐면요. 1보다 뭐하다는 거? 크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 1보다 클수록 좋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보다 클수록 좋아요. 10번.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자, 아까 우리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수익성 지수하고요. 부채 비율하고요. 자, 수익성 지수는 시험지에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위에. 밑에. 부채 비율은 위에. 밑에. 지분을 뭐라고 해도 돼요? 자본이라고 해도 돼요. 맞아요? 요거 나눈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대안으로 한번 얘기해볼래요? 수익성 지수부터. 나눈. 입을 출로 나눈가. 부채 비율.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가. 대안으로 한번 얘기해볼래요? 뭐에 대한 뭐? 출에 대한 입, 지분에 대한 부채. 요 두 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공식을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비율이요? 부채 비율. 딱 뜨면 위에다 부채 박아 놓으세요. 왜 부채를 박아 놓냐면 대부 비율도 위에 부채 박을 거고요. 부채 비율도 위에 부채 박을 거예요.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 비율이고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거는 지분분의 부채예요. 맞아요? 그럼 뭐에 대한 뭐? 지분에 대한 부채. 부채에 대한 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위에 부채가 가야 된다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위에 부채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투자로는 지금 이론 문제, 계산 문제 다 집어치우고 이론 문제만 10개를 지금 풀어봤기 때문에 이 10문제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셨다가 드디어 이제 부동산 금융론으로 넘어갑니다. 교재는 127쪽으로 가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127쪽입니다. 쉬겠습니다.